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인훈의 광장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62쪽입니다. 교과서는 262쪽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광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자, 감상열기부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이 광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의 상황을 그려낸 1960년대 소설입니다. 자, 1960년대의 성향은요, 1960년대의 성향은 뭘까요? 1960년대의 문학은요, 자, 보겠습니다. 1960년대. 196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1960년대에는 바로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남북 분단이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남북 분단은요, 곧 뭘 의미하냐면요. 이 신기하죠, 이거? 여러분들은 아래를 보지 마시고 요 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였어? 자, 남북전쟁 이후, 글씨가 점점점 이상해지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입니다. 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발생하는 게 바로 1960년대 문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 누구와 대립을 할까요? 바로 소련과, 자, 이데올로기 누구일까요? 바로 소련과 미국이죠. 소련과 미국의 대결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소련은 누구를 지지해요? 북을. 미국은 누굴 지지해요? 남을. 이런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적 갈등, 그 다음에 분단 현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한국 문학 사상 최초로 남북한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워요. 소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최인훈 작가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만 확대할게요. 자, 최인훈 작가님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줄 칠게요. 현대인의 고뇌와 불안을 꿈, 일기, 회상, 늑작동 등 다채로운 기교를 통해 표현했다. 그러니까 무의식 쪽을 그리고 불안과 무의식, 불안 그런 요소들을 소설에 그대로 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설들이 좀 어렵습니다. 최인훈 작가님 소설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광장, 최인훈. 자, 이 광장이라는 거는 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문학이라는 거는 작가와 제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 작가는 사실 어려우니까 이 작가에 대한 거 말고 광장을 볼게요. 이 작품은 1960년대 분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단 현실을. 그러면 광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광장은 어떤 공간인가요? 광장은 어떤 공간이에요? 광장은 가운데에 뭔가 동상이 있겠죠. 요렇게. 이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곳이죠.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그거는 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 명준이는요, 월북한 아버지의 일로 고초를 겪다가 남한환 사회 환멸을 겪고 월북한이 6.25 전쟁에 참가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명준은요,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죠.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북한군 간호장교로 참가했고요. 남한에서는 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참, 태식이가 있네요. 예. 아닙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준이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 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에 풀려납니다. 자,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잠깐 볼게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 했었죠? 이데올로기의 대립. 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던,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갖는 이데올로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반공, 반공이었습니다. 공산당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항하는 정치적 세력들에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봤느냐? 너 빨갱이지? 라고 한 겁니다. 너 빨갱이지? 라고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억압적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월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월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월북을 하면은 그 이후에 이 아들은요, 그러니까 가족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끌려가죠. 남산 밑에 끌려가서 안기부한테 고문을 받으면서 너 빨갱이지? 너네 아빠 어딨어? 너네 아빠 간첩이지? 라고 계속 고초를 겪고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명주는 남한에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북하여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하게 되는데, 자, 여기 밑줄 칠게요. 현실 속에서 이념이 왜곡되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 현실에 실망하고 방황하게 된다. 공산주의라는, 그러니까 모두 같이 일해서 그 공동의 재산을 추구하는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지만 절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념이 왜곡돼서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정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북한도 이상사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명준이는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은혜가 유학을 떠나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가하고요. 이 은혜는 잔호장교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명준은 포로가 되어 포로 송환을 위한 숨사를 받는다. 포로 송환 밑에 있죠. 자, 보겠습니다. 방한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 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어느 쪽으로 가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적 대립,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뭘 받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받는 거예요. 너 자유주의니? 공산주의니? 너 미국이니? 소련이니? 너 남한이니? 북한이니? 근데 명주는 이미 남한에서도 환멸을 느꼈고 북한에서도 큰 실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 중립국. 중립국을 가고 싶은 거지. 중립국은 뭐가 있어요? 중립국은 이념의 차이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곳. 뭔가 우웅 소리 나면 바람 소리입니다. 이념의 차이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중립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했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며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나라예요. 자, 1번,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명준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죠. 자본주의 국가의 자,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예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어, 지금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어. 북한으로 가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하고 있죠. 지금 다 뭐예요? 설득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기선을 밝힐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글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중립국. 왜 이 명준이를 데려오고 싶어 할까요? 명준이는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대학생은 그래도 굉장한 지식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재가 있으면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죠? 예,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 말했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알겠어.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제국주의가 뭐예요?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해서 그런 침략하는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다 똑같은 놈들이 지들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맨날.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자, 밑줄 치겠습니다.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게 평가하여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강조하. 약속하오. 동무는 중립국. 그러니까 참전 자체를 참전한 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를 주면서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립국 이러니까 설득하던 장교는 갑자기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습니다. 왜? 설득에 실패하니까. 설득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편이 아니면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적 대립 상황이 아주 강력했던 1960년대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우리 편으로 안 온대. 그러면 적편인 거지. 적편은 뭐예요? 죽일 놈. 죽일 놈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오의 잔둔초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좋아. 눈길은 방금 도어를 열고서는 들어서는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자,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의 간단한 한마디, 중립국만을 되풀이에 꿰고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여기는요, 포로수용소인데요. 여기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입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요, 인민군과 중공군을 포로로 수용을 했고요. 반공과 친공을 분리해서 수용을 했는데 휴전이 되면서 이제 포로 교환이 되고 수용소는 폐쇄가 됩니다. 자, 이 소설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자, 여기 밑줄 칠게요.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명준이가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상상 중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자, 자네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중립국이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밑줄 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과도기적인 여러 모순이 있는데, 자, 남측에서는 어떻게 어, 포로들을 설득할까요? 자유를 강조해요. 자유를 강조해서요, 이념적 우위를 내세웁니다. 인간은 누구보다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너는 느꼈을 것이다. 인간은 중립국. 자, 그럼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왜 반복을 했을까요? 왜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을 했을까요? 명주는
명주는 명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한과 어, 북한, 북한 사회에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응을 못하고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응을 못하고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기 싫으냐? 그러니까 어디 한 거예요? 나는 중립국이다. 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이 한 사람이 타향말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하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길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자,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렵니까?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조국에 호소하고 있죠. 조국에 호소하고 있고요. 지식인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식인의 책임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는 말이죠. 종기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과도기적 모습, 항상 과도기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것은 일찍했습니다.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젊은 놈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죠.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예요? 계속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지신기는 책임감을 상기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고요. 다음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미군을 쳐다보고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하는 거야. 어깨를 살짝 올렸다내면서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자, 이거 뭐예요? 다 상상입니다. 상상. 나오는 문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나서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것처럼 여기 밑줄 치겠습니다.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에 걸려서 킥킥거리면서 그의 웃음은 먹지 않았다. 자, 1번 웃음은 어떤 의미를 보여줄까요? 자, 1번 행복하다. 2번 즐겁다. 3번 절망이다. 절망.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허탈하겠죠. 아, 내가 갈 곳이 없나? 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북한도 남한도 갈 데가 없나? 그러니까 슬프겠죠. 이런 마음이 뭐와 웃음과 대조되면서 행동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음. 자, 펼쳐진 부채가 있다. 아, 이거 광장하면 나오는 필수적인 그러니까 광장하면은 나오는 필수적인 소재가 바로 이 부채입니다. 부채. 이 부채는 실제 부채가 아니고요. 명준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인데요. 이거는 교과서 268쪽 학습 활동 2번 보시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자, 남한에서의 이명준입니다. 가을이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상상이에요. 이 소설이 어려운 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진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줄 알고 있다. 부채, 자, 부채의 안쪽 너비에는 바다가 보이는 분재가 있다. 갑자기 진짜 바다가 보이는 분재가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상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는 남한에서의 명준의 애인이에요. 말하고 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순수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순수함을 더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상태에서 나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이 흔들리다 깜빡 잠든 사이 유토피아 아시죠? 이상향.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꼴호주 숙소, 꼴호주 소련의 집단 농장이라고 합니다. 차양의 불타는 전형돌의 힘을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른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다 옛날 그 과거 겪었던 일들을 계속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겨진 바바리 코트처럼 시래기처럼 바른 심장이라고 했을까요? 아주 큰 꿈을 얻고 북한을 갔는데 북한이 어때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국가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 웃고 있는 그가 있다. 자, 자, 보세요. 그의 삶의 터는 여기도 밑줄칠게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부채를 상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부채를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명준이가 상상한 첫 번째 넓은 부분은요, 여기는 이제 대학생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점, 부채꼴로 점점점 들어올수록 좋은 세상이에요? 안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내려올수록 뭐예요? 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삶의 행복, 희망이 점점 여기 보세요. 부채꼴이 점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부채꼴 위에 있다. 여기에요. 딱 여기. 이거 뭐냐면요. 간호장교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몰래 동굴에서 좀 놉니다. 음. 그러면서 거기서 임신을 하고요, 은혜가. 근데 그 아이를 가진 채 은혜가 사망을 하게 되죠.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냐?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이거는 사실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라는 쪽 시입니다.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있다. 사북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뒤에 나와요. 삶의 광장이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삶의 광장이 좁아지다 못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한 넓이가 되고 말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막다른 상황인 거죠. 인생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막다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별을 찾다. 뭐예요? 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였다. 다만 한 가지가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 두 마리 새들은 뭘까요? 누구냐면요. 여기 은혜 있죠? 은혜랑 누구냐면 은혜의 아이입니다. 은혜와 아이를 이제 의미합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 마스트를 본다. 마스트, 이제 여기 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배에 온 거예요. 마스트를 돌려다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 내 아이.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자, 여기 볼게요.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중주는 처음 알아본다. 바다를 광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장은 그럼 결국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과